은하들도 사이즈에 비례해서 블랙홀의 질량도 무거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유독 사이즈 대비 더 무거운 블랙홀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골라가지고 얼마나 더 블랙홀이 과잉으로 무거운지를 재본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과잉된 블랙홀의 질량이 딱 저 코어보다 필요한 허스비 대위에서 추가로 채워야 하는 딱 필요한 질량과 근접한 거죠. 아니 난 이런 거 보면 너무 소름 끼쳐. 그러니까 그럼 블랙홀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만 이 시뮬레이션 구현에 있어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난제들 있다고요. 네, 어떤 너무 것들이 있나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몇 가지 실제 관측되는 우주에서 보이는 하지만 시뮬레이션에선 잘 안 만들어지는 이슈들을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네. 저게 되게 재밌는 그래프입니다. 맨날 재밌대.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저게 뭐 뭐냐면 좋아. 지금 저 그래프가 우리 은하 네? 주변을 떠돌고 있는 작은 꼬마 은하들의 공간 분포를 지금 옆에서 본 지도예요. 우리 우리 은하 은하는 주변도 어디 많네. 있는 거예요? 우리 은하가 한 가운데 작은 검은 선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네네네네. 저게 옆에서 바라본 우리 은하 원반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이즈도 저만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변에 저렇게 많다고요? 근데 되게 많죠. 그럼 귀엽네. 너무 다닥다닥 있는데? 근데 더 재밌는 거 혹시 보시나요? 저게 지금 빨간 삼각형이 다 우리 은하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 은하들인데 얘네가 사방에 다 존재하나요? 아니요. 위아래로만 있고 옆에는 없네요? 길게 분포하고 있어요. 네. 옆에는 잠깐 관측이 불가능한 건가? 아니요.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 없어요? 관측 불가능한 영역만 회색으로 양옆에 표시한 거예요. 그쵸. 아. 예, 거긴 관측이 불가능하고 네. 근데 그럼에도 주로 위아래에 불구하고, 있어요. 구형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뭐 Z가 뿜어져 나가는 그 라인 따라서처럼 생겼어요. 정말 그 막대 네. 모양처럼. 그치. 저게 더 재밌는 게 지금은 저게 이제 옆에서 바라본 단면이어서 네. 그냥 기둥처럼 보이지만 네. 저걸 입체적으로 보면 저 위성 은하들이 우리 은하 주변에 원반상에 존재합니다. 빙글빙글 목걸이처럼 돌고 있어요. 응? 왜 그런 거죠? 우리 한번? 은하가 중심에 네. 있고 네. 꼬꼬마 은하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 큰 훌러브처럼 쭉 이어져 있어요. 왜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왜 그런 이상합니까? 거예요? 대체 왜 그런 거죠? 그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제가 좀만 더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설명드린 저 이상한 현상이 우리 은하에서만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안드로메다 은하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 여기도 평면상에서는 일자로. 네, 맞습니다. 막대 근데 이제 저걸 모양으로? 입체적으로 보면 저 빨간 점, 파란 점들이 이제 안드로메다 주변에 붙잡힌 네. 위성 은하들이거든요. 쟤네도 크게 빙 둘러서 원반 위에서 돌고 있어요. 잠깐 그러면 랜덤이 아닌 건가? 그렇죠. 이거 우리 뭔가 태양계가 한 평면 위를 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 저 위성 은하들은 전 외부에 작은 은하들이 붙잡힌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면 태양계 외부에서 방문하는 혜성들이 굉장히 이상한 각도로 들어왔다 나가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평면 위를 돈다는 거잖아요. 일정한 모양을 이루면서 그쵸? 돌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우리 은하 주변에서도 목격되고 안드로메다 주변에서도 목격되고 네. 그리고 사실 심심치 않게 여러 은하들도 저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관측이 이야기하는 건 저런 원반상의 꼬마 은하들이 돌고 있는 게 되게 흔하다. 그렇죠. 꽤 어렵지 않은 현상이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시뮬레이션이 안 나오는구나. 시뮬레이션은 못해요. 왜 못하죠? 어쩌면 뭔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관측적인 바이어스가 작용을 하고 있어서 저게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저게 많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도 가능은 하고요. 아니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메커니즘이 추가로 있어서 실제로는 저게 있지만 네. 시뮬레이션이 재현을 못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아직도 그러고 보니까 모르는 게 있구나. 은하들의 어떤 거대 구조 정도 사이즈가 되면 마치 뭐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회전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균이라는 점이 서로를 빨아들이면서 물론 그 과정에서 가운동량은 보존되니까 회전을 하게 될 거고 회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저기도 작은 기생 은하들이 굳이 저 원반에 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유런 같았다고 했던 그림 잠깐 다시 보시면 네. 일부 현재 많은 천문학자들은 저런 그물 모양으로 물질이 모여드는 우주 거대 구조 속에서 네. 약간의 힌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해요. 모이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의 각도를 네, 가지게 그러니까 된다? 물론 저런 시뮬레이션을 보더라도 은하가 주로 만들어지는 포인트는 저기 뉴런의 핵 같은 네. 높은 밀도의 매듭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건 여러 방향에서 물질이 유입이 되어서 네. 걔네가 뒤섞여서 거기에 은하가 만들어지고 네. 당연히 여러 방향으로 유입되는 꼬마 은들 역시 여러 방향으로 섞여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은 그런 걸 못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주 가끔씩 그냥 기다란 필라멘트 가닥 속에서 네. 은하가 만약에 탄생한다면 그런 좀 독특한 환경 속에서는 일렬로 이어진 꼬마 은하가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길게 돼 있으면 기생 은하들이 요쪽에서 몰려드니까 주로 요 평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은하는 저 우주 거대 구조에서 교차점에 있어요? 아니면 이 봉 위에 있어요? 봉 근처에 있기는 해요. 봉 근처에. 네. 어.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우리 은하도 주변에 그 원반이 있고 안드로메다도 따로 주변에 원반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더 재밌는 게 우리 은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원반 있죠. 그거 그거를 모양이? 쭉 연장하면 안드로메다 원반까지 이어집니다. 어? 그럼 같은 축에 있다는. 그러네. 그런 추측은 해볼 수 있죠. 그게 아니. 지금 얘기한 봉 부분의 회전축이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디테일은 많이 생략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아주 크게 예. 얘기했을 때. 근데 그 이유나 그런 것들 메커니즘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이게 맞다라고는 아직은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이 커다란 이렇게 봉이 있어요. 근데 약간 오른쪽에서 유입되는 애들은 운동량이 보존되려면 옆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한 평면이 있다는 건 처음부터 거기 물질 분포가 나타났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금은 제가 꼬마 은하들, 네. 위성 은하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은하의 경우에는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네. 은하 말고 구상성단 정도에 대해서도 그런 분포를 찍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까우니까 근데 보이니까. 구상성단들도 그 꼬마 은하들의 원반과 같은 궤도를 공유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고요 대체.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구상성단이라고 부르는 애들의 정체 자체가 원래부터 성단이 아니라 오래전 꼬마 은하로 존재하다가 우리 은하 안에 유입되면서 흐트러졌고 그때 남은 잔해가 지금의 성단이다 네. 라고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선상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외부에서 이렇게 랜덤하게 들어온 성단이 그 축으로 휩쓸려서 그렇게 들게 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이건 해결이 좀 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은하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 은하 중에 뭐 궁수자리 외소 은하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은 유입되면서 하나만 성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헨젤과 그레텔 같이 빵가루 흘리는 것처럼 네. 여러 개를 쭉 만듭니다. 하나의 위성 은하가 하나의 방향으로 쭉 돌면서 흘려놓은 결과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개의 성단이 공유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쪽 방이 안 나타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은 해야겠네요. 네, 캔슬되는 맞습니다. 이유를 알아야겠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어허. 그래서 요게 이제 잘 사람들이 모르는 네. 천문학들끼리 이야기하는 중요한 그 시뮬레이션의 한계였고요. 하나만 좀 더 네.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은하를 만들면 네. 그 은하 정중앙으로부터 은하 외곽으로 갈수록 그 중심의 물질의 밀도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두 그래프가 있는데 왼쪽 그래프는 쭉 떨어지고 있고요. 네. 좀 평이하게. 오른쪽 그래프는 평평하게 가다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는 네. 아, 그래프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떨어진다는 면에서는 뭐 비슷하다고 어떻게 보면 우겨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죠. 네. 모양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저 그래프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 X축이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예요. 네.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은하 정중앙을 향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은하 외곽으로 가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Y축은 그 영역의 물질의 밀도가 얼마나 높고 낮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왼쪽이 시뮬레이션으로 재현되는 은하들의 물질 분포 밀도입니다. 그래야 될 것 왼쪽은 같아요. 뭐 그냥 마땅합니다. 거의 반비례한다 싶을 정도로 그냥 뚝 떨어지는데요. 네. 그렇죠. 당연히 중력이 안쪽으로 갈수록 강할 테니까 네. 압도적으로 중심의 밀도가 높을 거고 외곽으로 갈수록 펑퍼짐하게 물질이 퍼지니까 밀도가 뚝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저건 컴퓨터가 아니라 제가 생각해도 그냥 저게 맞을 것 같은.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X축이 로그 스케일, 둘 다 로그 덴시티랑 네, 로그 맞습니다. 스케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가운데가 더 밝잖아요. 당연히. 그래요. 사실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역시 이과이셔서 딱 짚어주셨는데 저 그래프에서 Y축이 로그 스케일이에요. 네. 그렇다는 건 저거를 우리에게 익숙한 그 선형, 네. 리니어 스케일이라고 하죠. 그걸로 만약에 환산한다고 하면 사실은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뾰족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분포를 천문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초승달 끝처럼 뾰족하다라고 해서 커스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커스피. 저게 그 초승달 끝같이 뾰족한 거를 영어에서 커스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식의 중심의 질량 밀도 분포가 뾰족하다, 커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실제 관측해 보면 실제 은하들의 질량 분포 밀도는 오른쪽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왼쪽처럼 안쪽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물질이 쌓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덜 빠르게 쌓여요. 근데 그 차이가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아, 그래요?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전히 중심으로 갈수록 밀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시뮬레이션이 만들고 있는 왼쪽만큼 빠르게 쌓이지는 않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거의 평평하다 싶을 정도로 네. 그냥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 없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떨어지는 근데 모양새거든요. 저게 지금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실제로 중력으로 모인다면 당연히 가운데에 제일 많이 모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네, 가운데 맞습니다. 집중되지 않더라. 그 이유는 모르지만 네. 네. 그래서 저게 정말 전통적인 현대 천문학의 난제 중에 하나고요. 코어 커스 프라블럼 이렇게 부릅니다. 코어가 커습한 문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코어가 왜 커습하지 않느냐라는 그치, 이제 커습하지 문제인 않느냐. 맞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되게 재밌는 관측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코어가 커습하지 않은 그러니까 둥근 실제 은하들을 쭉 관측을 해보니까 그 중심에 되게 무거운 블랙홀들이 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커다란 블랙홀이 만들어지면 주변을 밀어내니까 못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논문이 이제 어떤 비교를 했냐면 특히나 평균 이상으로 그러니까 은하들도 사이즈에 비례해서 블랙홀의 질량도 무거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유독 사이즈 대비 더 무거운 블랙홀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골라가지고 얼마나 더 블랙홀이 과잉으로 무거운지를 재본 거예요. 네. 네. 근데 재밌게도 그 과잉된 블랙홀의 질량이 딱 저 코어보다 필요한 허습이 되기 위해서 추가로 채워야 하는 딱 필요한 질량과 근접한 거죠. 아니 난 이런 거 보면 너무 소름 끼쳐. 그러니까 그럼 블랙홀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네요? 원래 있었던 질량을 네. 블랙홀이 자기가 몸에 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해석도 최근에 제기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블랙홀의 질량도 전통적인 그 과거 방식, 왼쪽 방식에 구현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거는 그 블랙홀 같은 한 점에 모여있는 질량을 고려한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은하 주변에 퍼져 있는 암흑물질의 질량만 암흑물질에.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암흑물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이렇게 돌아야 된다라고 하는 속도를 갖고 계산하잖아요. 네. 그때는 블랙홀도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물론 되어 있기는 한데 근데 저런 전통적인 시뮬레이션에서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암흑물질 입자들만 시뮬레이션에 집어넣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블랙홀이나 별 탄생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고려하지 생각하지 않고 않고. 그냥 암흑물질끼리 모여서 덩어리가 만들어지는지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고려하더라도 이런 추세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겠지만 초거대 블랙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은하 전체의 질량이 뭐 60%를 차지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여전히 문제는 좀 있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 허블의 오대선 지용배 과커님이 네. 우주먼지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자, 가설 하나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 분야는 정확하게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디테일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그래도? 솔직히 지금까지도 줄곧 이어지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정말 전혀 다른 분들이 이 난제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네. 듣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면서 코어 커스프 문제를 보신 다음에 이건가 아닌가요? 라고 좀 아이디어를 달아주시면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혹시나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보다 쉬운 방식들을 우리 천문학자들이 또 모릅니다.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단지성을 또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오늘은 실제 관측한 우주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해낸 우주 그 사이에 간극은 존재할까?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 결론은 결국 이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지용배 과커님을 포함한 많은 천문학자들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2회에 걸쳐서 너무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소감 한번 들으면서 네.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그 소감 겸 마지막으로 꼭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 같이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3개 더 해도 됩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되게 이거 복잡한 뭐야? 그림이죠. 네. 저게 뭐냐면 시뮬레이션 속에서 먼 옛날의 시점부터 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들이 쭉 이어지냐면 태초에 존재했던 아기 작은 은하들이 네. 자기들끼리 반죽되고 충돌합니다. 어. 병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작은 은하들끼리 모여서 더 덩치 큰 은하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또 살짝 성장한 반죽 덩어리끼리 또 부딪히면 더 무거운 게 만들어지고 그렇죠. 이런 식의 병합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게 어떤 시간 순서냐면 아래쪽에 찍힌 점들이 과거 시점의 은하들입니다. 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걔네가 선 따라 쭉 자기들끼리 병합하면서 네. 위쪽에 찍힌 큰 점, 무거운 은하들로 쭉 합쳐 나가는 과정이에요. 두꺼워지고 진한 컬러로 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시뮬레이션에서 뭐라고 하냐면 은하들의 병합의 역사를 보여주는 가계도라는 측면에서 네. 병합의 나무
머저트리라고 부르거든요. 병합의 나무 되게 멋있다. 그래서 아래쪽에 찍혀 있는 작은 점들이 태초의 우주에 되게 많이 만들어졌다가 네. 그렇죠. 자기들끼리 만나서 부딪히고 하면서 조금씩 위에 있는 큰 점으로 합쳐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저걸 왜 보여드렸냐면 저거를 좀 더 예쁜 그림으로 표현한 게 다음 페이지 그림이거든요. 병합의 나무. 보시면 가장 위쪽에 여기 네. 이제 위부터 출발하는데 조그만 친구들. 네. 태초의 우주에 처음 만들어졌던 꼬꼬마 은하들끼리 네. 자기들끼리 충돌하고 반죽돼서 점점 아래쪽에 있는 중간 단계의 덩치 큰 은하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오. 그리고 결국에 저런 중간 단계들마저 모두 병합을 하면 네. 오늘날에 볼 수 있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은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약간 느낌이 네.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 그 태양계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가스들이 있다가 서로 뭉치면서 조그만 위성들이 만들어지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하다에 그 지구 궤도에 있는 커다란 행성은 하나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오히려 다윈의 진화론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양성은 감수하고 있네? 약간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적자 생존이 이 안에 드러나는구나.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어줬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시면 혹시 뭔가 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혹시 없으세요? 네. 저는 요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보면 뭘 하냐면 개통수 해갖고 네. 얼마나 우리랑 뭐 예를 들면 침팬지랑 우리랑 벼랑 우리랑 개랑 얼마나 유전적으로 근사한지 그 근연성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거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정확하게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그 개통수 생물학에서 쓰는 그림을 갖고 와봤는데요. 네. 생물학에서의 개통수는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어떤 생명체가 하나 있었고 그 원시 생명체가 쭉 분화하고 진화하면서 오늘날의 다양한 종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쵸. 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정확하게 재밌는 게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반대네.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던 허블의 소리곱새 잠깐 떠올려보세요. 네네. 네. 제가 그거는 오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죠. 아, 네. 그렇죠. 약간 생물학으로 치면 허리가 굽은 원숭이가 일어서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방식의 진화 시퀀스처럼 비춰질 수 있다라고 네. 했습니다. 원숭이랑 인간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진화의 관점으로 시간의 흐름으로 이야기하는 건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생물학에서도 옛날엔 그런 식으로 진화를 오해하다가 이젠 개통수의 관점으로 생명의 진화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천문학에서도 옛날엔 소리곱새 모양 따라서 타오 누나가 팔이 자라고 나서 누나가 되고 이런 이상한 방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가 이젠 이런 개통수의 관점으로 은하의 진화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방향만 반대인 거죠. 그렇죠. 방향이 어떻게 보면 반대네요. 이런 게 시간의 시공간의 제약에 살고 있는 인간의 인지 한계라는 거고 인간이 대단한 게 메타인지를 통해서 우리 인지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들이 가능하네요. 생물학에서도 그러했고 천문학도 그러하고. 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분야가 완전 다른데 그 인지의 도약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허블, 위대한 우리 스승님 허블이 잘못된 걸 또 지적하면서 청출어람으로 우주먼짐이 나온 것도 사실 어떤 그런 인지의 도약의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혹시 하나,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인지의 도약이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임스 웹 같은 게 올라가면서 거기에 근접한 발견들을 전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소개를 드리면 제임스 웹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나 먼 우주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태초의 우주에 살고 있는 어린 은하들이 얼마나 성숙한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네. 아무리 봐도 그냥 얼룩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최근에 관측 데이터를 보면 제가 마침 사진이 있어서 그것만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네요. 거의 진짜. 라이브러리 수준으로. 거의 질문 짜고 하는 것 네. 같은 느낌으로.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제임스 웹으로 찍은 은하들이에요. 진짜 먼 거리에 떨어진 은하거든요. 근데 오. 막대 나선 은하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맞아요. 저기 중간에 5번째 이미지에 막대가 보이네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이유가 진짜, 뭐냐면 기존의 모델에서는 저렇게나 어린 시절의 우주에서는 꽤 형태가 잘 완성된 성숙한 은하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어리니까. 아까 그 머저트리 본 것처럼 네. 그냥 조그만 먼지 같은 은하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건데 놀랍게도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꽤나 잘 성숙한 은하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빠르게 진화되네요. 빠르게 그러게요. 모이고 빠르게 자기네들끼리 네. 구조를 만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초기 우주에서의 은하들끼리의 병합이나 어떤 성장이 좀
빨랐나 보다. 어. 폭풍 성장이 있었나? 이런 의심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것도 시뮬레이션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로 관측의 영역이었으니까. 진짜. 예. 너무나도 재밌고 끝까지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신 우리 지웅배 작가님. 너무 멋집니다. 진짜 우주먼지님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유는 기존의 천문학적인 이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첨단에 서 있는 내용들을 또 소개를 한 번씩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지적인 네. 유희, 즐거움에 푹 젖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즐거운 시간 즐겁게 들으셨길 바라면서 네. 그리고 우리 우주먼지님이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암흑 물질을 했을 때 그렇다면 암흑 에너지는 언제 주시냐 해가지고 이번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암흑 에너지를 말씀해 주시려나 보다 생각했을 기대하고 텐데 있었을 그죠? 텐데 다른 종류의 즐거움을 느꼈을 텐데 암흑 에너지는 언제 주십니까? 사실 지금 저희 연구팀에서 그 관련된 논문을 계속 많은 분들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나름 저희가 봤을 땐 꽤 중요해 보여서 그 논문으로 정식 나오기 전까지는 어디 가서 발설은 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이제 열심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엠바고가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그건 나중에 논문으로 출간이 되면 그때 제가 속 시원하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다시 모셔야겠네요. 약속하시는 거죠, 오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 대충하지 제일 않고. 먼저. 제일 먼저? 최초 공개? 최초 네, 공개. 알겠습니다. 가장창에서 조건도 최초 공개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과거로 장난치는 날까지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가장창 파이팅! 파이팅!